우리 정부가 모더나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다음날 언론들은 바로 모더나가 발표한 내용과 정부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모더나 측은 공급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모더나가 29일 밝힌 입장문에는 한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를 했음을 확인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만 보도자료 문구에 백신 공급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는 글이 실렸는데 이는 보도 주의사항 중 코로나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관용구였습니다. 미국 보도자료에서 의례적으로 붙는 양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영국, 일본 등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나라 관련 모든 보도자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모더나 측에서 한국에 더 적극적이기에 이런 우려는 기울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 예정된 것보다 1,000만 명 더 많은 2천만 명분을 공급하고 더 빠르고 더 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실제로 한국과 협상 이후 30일 트위터에 한국과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도스 혹은 그 이상을 공급하기로 협약했다고 올렸습니다. 백신 계약이 이뤄질 때부터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을 눈여겨봤습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감염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백신이 공급되면 전 국민이 접종이 가능하여 최초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실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백신 전문가 강춘경 박사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장이라면 최고 먼저 자기 제품을 런칭하고 싶은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K방역으로 유명해졌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네이처에 극찬을 여러 번 했다. 이것을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업이 놓치고 싶겠나. 그들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모더나는 자체 생산기지가 없어 대량 유탁 생산할 수 있는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더 빨리 공급하는 대신 한국이 대량 생산 능력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30일에 모더나는 국내 유탁 생산 파트너로 GC 녹십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GC 녹십자는 감염병 혁신연합과 백신을 최대 5억 도스 이상 생산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녹십자는 아시아에서 유일무이한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춘 제약사라며 아직 본계약 성사 전이라고 하지만 5억 도스 생산 합의는 의미가 상당하다며 K방역이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녹십자가 전세계 독감 백신 생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지닌 점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GC 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법미보건기구의 독감 백신 입찰에서 6년째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GC 녹십자는 기존 백신 생산, 유통 능력 기반이 탄탄한 데다 코로나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3박자를 갖추었다면서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말고는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오는 나라가 없다며 미국이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 생산 기지는 변동성도 적지 않을 뿐더러 품질을 제대로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모더나를 시작으로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을 위탁 생산하여 아시아 시장의 백신 수요를 싹쓸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빠르게 도입했던 나라들에게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작용도 계속 보고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접종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백신이 승인된 이후 3일 동안 백신을 맞은 인원이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AFP 통신은 30일 프랑스 정부의 느린 백신 접종 속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인들 사이에 백신에 관한 비관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프랑스인은 4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도 14일 접종이 시작된 이후 28일까지 212만 회밖에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밝힌 목표치 2천만 회분의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 전역으로 보급된 백신을 지역 의료기관의 접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실패였다며 접종 인프라 구축 없이 백신 수송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정도 속도라면 접종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영국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겨우 80만 회분을 투여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이처럼 많은 국가들은 백신을 앞다투어 도입했으나 부작용 등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접종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리드 국가를 제치고 백신을 늦게 도입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총 인구 870만 명 중에 64만 4천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국민 100명당 접종 비율이 7%에 달하며 인구 대비 최고의 접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0.64%, 영국 1.18%, 독일 0.05%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가 뽑은 비결은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소 및 지원 인력 준비, 적극적인 안정성 홍보 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다사 메디컬 센터의 알론 모세스 교수는 전쟁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은 전쟁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국이 백신 접종에서 세계 챔피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28일 75세 노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2시간 후 심장마비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고, 다음날에도 88세 남성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전문가들은 기저질환 환자와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극도의 알레르기 반응이 2건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결과가 보고되면서 백신을 빠르게 대량 확보하고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조했던 안정성에 대한 확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한국 의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접촉자 추적 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백신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있다 하더라도 맞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나에게 미국에 있으면서 백신을 당장 맞을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3, 4개월 후에 백신을 맞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에서 3, 4개월 후에 맞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백신 전문가 강춘경 박사는 백신을 빨리 확보 못했다고 비판한 언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은 장기 대량 데이터와 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엄청 많다. 지금은 접종 후 근육통 등으로 즉시적인 현상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할 때 백신이 처음 개발되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질본과 정부에서 2달 정도 시간을 번 것도 아주 현명한 것이다. 길면 길수록 좋지만 좀 알고나 떠들자. 또한 글을 올렸던 미국 대학병원 의사는 자신의 글 말미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 인구당 감염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150위권입니다. 접촉자 추적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과연 몇 나라가 되는지, 방역 실패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익을 버리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 꼭 초대를 하고 싶네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미 국회 도서관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 문서가 발견되며 한국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의문점이 풀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한 사람 또한 의외의 인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까지 조용하게 만든 이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한국 전쟁에 참전해 젊은 나이에 산화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격안의 미국인 윌리엄 해밀턴 쇼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은평 평화공원 입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그 옆을 지나가면 가슴에 훈장을 단 멋진 군복 차림의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 옆에는 고 미국 해군대위 서일염 2세 전사기념비라 새겨진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기념비도 함께 서 있습니다. 서일염은 한국인 같지만 사실 해밀턴 쇼 대위 아버지인 얼쇼 선교사의 한국 이름입니다. 이 기념비에 보면 1950년 6월 아버지, 어머니, 한국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고 전쟁 후 평화시에 선교사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라며 쇼 대위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해밀턴 쇼와 그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는 미국 선교사 윌리엄 얼쇼의 외아들로 일제강점기 때인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얼쇼는 평양 광성학교와 대전 감리교 신학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어머니 안대린도 숭덕 여학교에서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조선의 독립활동을 돕던 감리교 선교사 얼쇼는 1941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고
해밀턴 쇼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얼쇼는 1947년 다시 내한하였고 6.25 중에는 미군 군목으로 종군하며 피난 교역자들의 구호와 한국군 군목 창설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얼쇼의 아들인 해밀턴 쇼는 1943년 미국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하였고 제대 후 1947년 미 군정청 소속 민간인 교관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조선 해양경비대 사관학교에서 함정 운용술을 가르치며 한국 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가족은 한국 군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교관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공부하던 중 그 문제에 한국전쟁 6.25가 발발하게 되었고 태어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해밀턴 쇼는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긴 채 다시 군에 입대하여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한 나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위대한 영웅의 모습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지리에 밝은 쇼데이는 미국 극동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 보좌관인 해군 정보장교로 임명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미 해병대 5연대에 배속되어 서울 탈환작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9월 22일 아침 적 후방 정찰을 위해 녹번리 지금의 은평구 녹번동에 접근하던 쇼데이는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인민군 매복주의 기습 공격에 의해 29살의 꽃다운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일주일 후인 9월 28일 서울은 인민군으로부터 3개월 만에 완전히 탈환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도 함께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는데 타국에서 한국을 위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숭고한 철학과 선한 역사적 사명을 가졌던 해밀턴 쇼는 아름다운 한떨기 꽃으로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 땅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우리의 조국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미국인이지만 태어난 한국도 조국이다라며 조국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먼 타국에서 제2의 국적을 취하려고 하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섬기고 미국을 선망하던 매국노의 잔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좌표점을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념, 의지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평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게 한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 싫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이 가족들은 모두가 다 한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의 뜻, 아버지의 뜻을 잇는 가족들. 쇼의 아내인 주아니타 로빈슨 쇼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1956년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를 일하며 세브란스 병원 의료사회 사업실을 개설하고 활동했습니다. 전쟁 후에 아프고 다치고 헐벗고 가진 것 없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위해 그녀는 의료활동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상처뿐인 민족 분단의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듬어준 것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고운 심성의 그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로빈스는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서 한국 대학생의 교류에 힘쓴 하버드대학교 한국사 박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며느리 캐럴도 한국 근대사 연구가로 한국 대사관 기록 보관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쇼 데이의 손녀 줄리는 1990년에서 91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정말 이 가족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이 그들에게 엄청나고 멋진 선물이라도 줬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기만 하는 것일까요? 나라를 향한 근본적인 의식 구조가 한국인인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한 애정을 품어주었던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민족 분단, 빨치산, 흑백선전, 일그러진 지도자, 삼천교육대 등 아픔만 주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를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 미국과 일본도 조용하게 물러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해밀턴의 며느리 캐럴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어와 근대 중국사 등을 전공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의 역사 편찬 작업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미 국회 도서관 등에서 주요 외교 자료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한미 외교사의 큰 비밀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녀가 쓴 2007년 서울대학교에서 영문으로 출판된 책 외세에 의한 한국 독립 파괴가 한일 합방 과정에서 미국이 어떻게 일본의 조선 합방을 도왔는지를 자세히 파헤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1901년부터 미국의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했던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도서관과 미 국회 도서관 등에서 발굴한 이 사료들은 1900년대 초 한중일에서 근무했던 미국 공사가 루스벨트 대통령 및 국무장관과 한국 정책을 협의한 편지와 문서, 보도 문건 등의 명백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을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 영해 대기업들로부터 전비 차관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앞장서서 앤드루 카네기의 철강회사, JP 모건 등 미 대기업을 통해 일본의 전쟁 비용 약 7억 엔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강철왕, 카네기의 편지 등을 통해 확인했고, 또한 미국이 1905년 러일 전쟁 처리를 위한 포츠모스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썼다는 것도 조약 참여자들의 개인 문서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힘없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난하고 열세한 나라라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했던 열강들의 모습에 다시금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함으로써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과 우리에게 다시금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칼자루를 쥐어주게 한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미국이 공공의 선이라는 미명하에 작은 나라 조선에 대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라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일본의 한국 점거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나라를 위해 애썼던 진정한 대한 외국인 가족이 있었다고, 조국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알게 해준 감사한 분들이라고 꼭 알려줄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조용히 경배하게 됩니다. 해밀턴 쇼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원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로비에는 쇼 데이의 흉상이 있으며 대전 감리교 신학원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와 흉상을 건립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충무무공훈장, 미국 정부는 은성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2015년 국가보훈처는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되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2015년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쟁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호국 정신을 기억하고자 10종의 호국 영웅 우표를 발행하며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를 10인의 호국 영웅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